먼 길 오시게 해드렸고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강배 세정 이제 원장으로 오게 된 수학 강사 김종우입니다. 네네. 저는 일단 수업할 때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개념부터 차근히 돼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터라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중등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고등 상위권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겨울방학 이제 로드맵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하면 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거리가 있고 한데 되게 강의실이 작아서 오붓하기도 하고 어머님들 표정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서 맞춰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 하나 제가 웰컴 기프트처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등 수학에서 고등 수학 가고 이제 입시를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철학자 중에 중국의 철학자들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고사성어에서 지피지기면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거든. 불패. 갑자기 저도 오랜만에 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것을 말한 중국의 철학자 이름을 아시는 분께 제가 갈 때 기프티콘 하나 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 근데 원래는 지피지기면 지피지기면 백전백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 그 철학자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 찍어보시죠. 공자일 수도 있고 맹자일 수도 있고. 공자는 아닙니다. 맹자 아닙니다. 적극적 순자 가깝습니다. 네. 순자랑 가깝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대로 기프티콘 하나 제 세이빙 되는 겁니까? 아까운데 팩만 하나 바꿔보시죠. 손자 정답입니다. 제가 할 때 조금 더 그 워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기프티콘 하나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안만큼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수학 강의를 하고 수학에 관계된 것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편이지 원장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깊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제가 느낀 딱 그 감정이 뭐냐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고사를 잘 봐야지만 그 다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신고사는 조금 못하더라도 학생부를 잘 운영하면서 이렇게 수시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기본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되게 두루뭉실할 수도 있는데 아는 만큼 되게 디테일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입시 전략이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고와 자소 특목고가 어떤 학생이 어떤 유형에서 유리할까? 우리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머님 맞지?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1, 2 어머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일반고가 유리할지 445가 유리할지 특목고가 유리할지는 살짝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뚜껑 아니라고 했잖아. 내신고사 어떤 결과 나올지. 근데 중학교 때 솔직히 말했을 때 내신고사를 올 A를 받는 학생 기준으로 저는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이제 2025년 올해부터 바뀌긴 했지만 과거는 9등급제에서 상대평가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 이제 겪게 되는 평가 제도가 혹시 어떤 건지 들어는 보셨을까요, 어머니? 첫 번째,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내신 5등급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과거 지금 딱 2025년 올해를 제외한 2024년 그때 이제 선배들은 아직까지 내신 9등급에 상대평가했지만 이제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어떻게 절대평가로 이제 내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절대평가.
들어보셨습니까? 절대평가. 방금 내신 5등급제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했었으며 이제는 그 중등 과정에서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D, E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학생부 이제 내신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등급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도 똑같이 이제 기입이 돼서 예를 들어 A 1등급, A 2등급 이렇게 혼재되어서 같이 평가가 되는 게 이제 자녀들의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내신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볼륨을 키워서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인지를 분석하기에는 중학교 때는 상대평가라고 해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A, B, C, D이면 90점 이상이면 A였어요.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한다면 A는 솔직히 받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로 이어졌을 때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에서 내신이 A가 아직 안 나오고 B 80점 그 다음에 C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A를 받는 상황에서 그 다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학생이 어떤 유형 학교에서 유리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일단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목고까지는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 특목고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야지 그 이야기도 제가 좀 배분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목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자사고는 내가 보내고 싶다. 일반고를 희망하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반고와 이제 자사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유형 사립고라고 해서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자유적으로 더 확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수순대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자사고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과목을 확대해서 심화 수업, 응용 수업을 더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많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목고입니다. 과학고 어떻겠습니까? 수학, 과학에 관해서 이미 어떻게 고급 과목으로 그냥 일반 자사고에서 선택하는 일반 공통 과목, 진로 과목 선택이 아닌 더 심화된 거를 아예 편성을 싹 세팅을 해놓은 게 특목고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그 심화적인 단계가 일반에서 자사고가 더 이제 심화되는 것이고 자사고보다는 특목고가 확실히 더 심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일반고는 등급 확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과거 9등급제에서는 1등급 4%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전교에 300명 있다면은 4%만 1등급이에요. 12명. 그러면 학급이 12학급 정도 있다고 하면 반에 1등만 1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내신고사 쳤을 때 A 정도 받는 친구들이 90 받으니까 고등학교도 잘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3, 4등급 받기가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게 과거였습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과거에 4%, 7% 합산 2등급까지 11%가 1,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등급제 되면서 1등급이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일단 현실적 부담이 낮아졌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의 장점은 학생들이 수시로 갔을 때 수시는 또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는 그냥 내신 성적 지필고사 쳤고 수행평가 찾는 걸로만 평가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부 종합은 이제 수시로 갈 때 교과랑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 기록, 세특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하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고교 학점제를 했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대학교처럼 과목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되게 많이 제공해주는 게 고교 학점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전공을 이제 살려서 연결성 있게 세팅할 수 있게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과목, 진로 과목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융합 과목이라 해서 더 세분화적으로 과목을 많이 세팅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맞는, 그래도 좀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면 그런 걸 수강하면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학생부를 더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특이랑 프로젝트가 확실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세특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 때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게 세특이라면, 프로젝트는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과목에서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주제를 잡아서 뭔가 결과물이 내는 게 프로젝트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세특은 선생님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라면, 프로젝트는 그 기록에 대한 결과물까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세특이랑 프로젝트는 연결해서 잘 관리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는 이런 장점이 있고, 특목고는 그냥 이미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전공에 갈 것이라는 게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내신 대비랑 본인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준비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진짜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된 친구들이 특목고,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에 진학을 해서 전공 특화, 최상위 심화, 그 다음에 이미 수업이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냐면 대학교 수업처럼 대학교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 자사고에서 공통 수학 1, 2 이런 걸 개설도 기본으로 하지만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점수론이라든지 선행대수라든지 이미 대학교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일반 학교랑 다르게 그냥 지필고사 치고 수업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토론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량 기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버리면 반대로 일반 학교는 선택 과목이 다른 자사고보다는 선생님 수급도 그렇고 신청했다가 인원이 없으면 폐강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선택 과목의 선택이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에서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 과목들이 있는데 심화 과목들 그런 것들이 개설이 안 되거나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잘하고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 수준이 높아서 내신 경쟁이 일단 매우 치열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게 나올 확률이 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거기는 거의 중학교에서 전교권 애들이 또 진학을 하다 보니까 내신 상위권 학부는 진짜 극도로 어렵고, 일반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고 가서 교과 전형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신고사만 잘 쳐서 수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전형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히터가 되게 빵빵한데 혹시 안 더우십니까? 저만 덥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어떤 유형의 학교에서 유리할까, 이렇게 제가 진짜 세분화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왼쪽에 동그라미 2개가 매우 유리고요, 동그라미 하나가 유리, 그 다음 세모가 중립, 그 다음에 X가 불리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그냥 공부 잘하는 애 못해는 그거는 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세분화 시켜봤습니다. 중상위권의 성실한 형태는 어디가 제일 맞을까요? 당연히 일반고가 매우 유리하고, 자사고는 성실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폭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입니다. 근데 특목고는 불리하다. 두 번째는 내신 중심 학종형, 내신 관리를 잘하고 학생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친구들은 당연히 일반고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 자사고에서는 아직까지는 중립입니다. 특목고는 불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올라온다 다 잘하는 학생, 학습 체력이 좋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여기는 매우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유리한 편이고, 이제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기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혹시 더 유리한 상황이고, 특목고도 그냥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에 강한 상위권은
수능은 진짜 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도 일반고는 중립인데 자사고랑 특목고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 전공을 조기 확정, 이미 자기가 어떤 진로로 갈 건지 확실히 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가 매우 유리하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탐구, 연구, 몰입형 보시면은 저 형태는 이미 과학고나 영재고나 그런 특목고에 적합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매우 유리하고, 전국 최상위권은 말할 필요 없이 자사고 유리하고 특목고가 매우 유리한 상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녀분들이 어느 형태인지 일단 생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가면은 매우 전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됐을 때 세분화해서 가면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내신고사를 칠 때 본인이 아직까지도 자기 주도가 안 되거나 내신의 성취도가 낮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사실상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반고는 내신 관리형 학생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고는 선택 과목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의 선택의 폭보다는 선택의 안정성, 본인이 득점을 잘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이게 학습 체력형이거든요. 학습 체력형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우리가 강도가 낮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냥 학교 3월 달에 입학해서 학교 수업 듣죠. 학교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죠. 근데 학원 다니다가 이제 내신고사가 급 다가오는데 그 전에 뭐겠냐면 수행평가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고사를 치다 보면 시간이 진짜 없어요. 다시 말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자체가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본인 자기주도 학습이나 본인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예를 들었을 때 전 수학생이니까 공통수학원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올라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뭔가 공통수학원의 심화 문제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수행평가하고 그럼 시험 칩니다. 학생들이 토 나온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사실 진짜 그게 일반고.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대비해서 쉽다고 말하고 그런 거는 필터링을 갖추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상위권 체력형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제가 5일 동안 수업을 열심히, 학습을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자사고에 가면은 수행평가 이런 거 할 때 아까 전에도 제가 세특 프로젝트 단어 보셨습니까?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뚝심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고강도의 학습을 하면서도 프로젝트 탐구까지 하고, 심지어 내신고사랑 수행평가가 크로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신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프로젝트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회복해서 본인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춘 친구를 상위권 체력형 학생이라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좋은 무대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과 정시를,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목고는 말 그대로 이미 전공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명확한 친구들이고 실력까지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전공 몰입형 최상위권 학생의 전장이 특목고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5등급제 모두에서 구조적 수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특목고가 관심 있다 하시는 학부모님, 고교 학점제이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근데 이미 특목고다 보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거를 선택하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다시 말했을 때 조금 과장하자면 이런 고교 학점제나 5등급제는 특목고에게 가장 알맞은 평가 방법입니다. 최상위 대학교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이미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관해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근데 또 5등급제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리했었어요. 왜? 일반 학급 학습
교과로 봤을 때는 9등급 했는 일반 내신고사 치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너무나 내신 1등급 따기가 힘드니까 불리했는데 5등급제 되면서 10%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세 가지 측면으로 대학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록을 볼 때 첫 번째, 학업 역량, 내신 교과를 보겠죠. 점수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자면 전공 적합성.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의대를 가려는데 적합한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 공대를 가려는데 이렇게 계열에 맞게끔 공부를 해왔다. 전공 적합성을 보고, 세 번째를 뭐냐면 인성이랑, 놀랍죠? 인성, 성실성,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나 5등급제에서 무조건 유리한데,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학교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분들? 블라인드 처리해도 결국은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고정평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관해서 그래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그림 중에서 당연히 최상위권 특목고가 제일 베스트이겠죠. 서울대나 최상위권 학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베스트를 뽑자면 일반고 상위권이 더 좋고요. 자사고 중위권보다는 일반고 상위권이 좋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하위권은 제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꼴찌는 특목고 하위권, 그거보다는 자사고 중위권이 좋고, 자사고 중위권보다는 일반고 상위권이 좋기 때문에 보기 상태에 맞춰서 진학을 하시면은 딱 알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유형별 내신 난이도 및 평가 방식을 보시면, 내신 난이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 학교로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 중상에서 상, 상에서 최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일반고 내신 난이도도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과는 확실한 계단 현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평가 방식에서는 일반고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확률, 대수 이런 것들, 그런 과목들 공통 과목 비중으로 평가를 보고, 자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통 선택 심화 혼합 구조로 이제 평가를 하고, 특목고는 말 그대로 전공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시험들의 개념 학교 수업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고라면, 자사고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율이 높고요. 특목고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고난도 사고력 융합형 문항이라 해서 보통 수행평가 하나를 평가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주제를 계속 비교 분석하는 것만 해도 탐구활동이라서 자사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목고는 갭스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융합해서 그걸 학생들이 끝까지 탐구하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수업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수행평가도 비교적 표준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자사고부터는 수행평가도 분석 탐구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특목고는 분석 탐구가 아닌 연구 탐구,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말 그대로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특목고는 수업 자체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사고는 일반 수업도 듣지만 나중에 이제 진로 과목 선택이라든지 융합 과목 선택했을 때 수행평가 탐구라든지 뭔가 더 특화되어 있는 과목으로 갔을 때 프로젝트 활동을 더 강화한다면, 여기는 그냥 수업 자체가 다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사 특목고가 학교에서 이제 중등학생에서 이제 진학하기 전에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하면 좋을까를 정리해봤는데, 중등 내신 목표는 일반고는 진짜 상위권, 자사고는 진짜 최상위권, 특목고도 최상위권 정도 돼야지 빛을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무조건 최상위권만 지원 가능한 그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효용 가치를 느끼고 전략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선행 필요성은 일반고가 좀 낮다면 자사고는 높고 특목고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세팅이 다 돼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고사 치면 이미 통함이 올라옵니다. 학습 초점도 일반고는 그냥 내신 적응하는 데 초점을 준다면, 자사고는 뭔가 사고력을 더 키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학습 체력, 5강도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자소고는. 그래서 그런 학습 체력을 가질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야 되고, 특목고는 이미 내가 어느 전공을 갈지 탐구를 미리 끝내놓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일반고는 그냥 교과서형 중심이라고 한다면, 자사고는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수능 연계형,
수능이랑 비슷한 형태의 난이도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목고는 고난도 탐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고는 일단 학습 습관, 루틴만 잘 돼도 일반고 가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자사고는 이미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 감당력까지 좀 갖추고 있어야 되고 특목고는 이미 전공 접학성까지 다 고려해서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근에 특목고보다는 세아여고, 자사고, 그 다음에 경문, 소문여고, 일반고를 제가 그냥 비교 분석해 넣었으니까 표 일일이 다 보시기 힘드니까 집에 가셔서 짬 나실 때 한번 요렇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고등상위권을 유지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보시면 되냐면 고등상위권을 결정하는 중등학습의 핵심 요소. 자, 이거 7가지로 제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열해 놨는데 하나하나 자녀분들한테 꼭 파악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개념 100% 정확하.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은 또 지금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몇 살처럼 보십니까? 팩트를 이야기해 주세요. 40대 중반. 초반. 제가 웬만하면 30대 초반까지 들었는데 오늘 어머님 되게 호크아이. 제 손까지는 아니고요. 비싸게 보셨는데 제 바람은 원래 30대 초반이 나왔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프티콘이 없어서. 그러네요. 제가 기프티콘 안 드려도 대치동에서는 그러면 30대 초반이라서 너무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좀 기고만장했나 봅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23년째를 가르쳤죠. 23년째. 그래서 23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번의 개념 100% 정확하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대다수의 수학생 그 다음에 유료 챗 GPT한테 물어봐도 1번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짜 기깔나게 줍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등록하실 기회가 돼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뭐 결석하거나 보충용으로 당연히 대치동에서는 보충 강의를 다 촬영해 놓기 때문에 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수강해 놓고 있으면 잘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보면 정말 자신있게 기깔나게 가르쳤는데 일주일 지나서 학생들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야, 인수분해 풀이 방법 4가지 있는데 말해봐봐 하면 대답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못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못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자, 오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분이죠? 자, 자녀분들 중에서 공통수학원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손 들어봐주세요. 공통수학원 한 번이라도 보내봤다. 자녀분들한테 가서 차수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차수가 뭐냐면 2가지로 나옵니다. 항해차수, 시계차수. 항해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항해차수라고 합니다. 시계차수는 그 식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에서 제일 높은 차수 기준으로 만약 2차항이 있으면 2차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좋은 교재, 예를 들었을 때 요즘 트렌드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석도 있겠지만 정석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인기가 많죠. 저도 특강으로 어쩔 수 없이 정석을 선택해 놓긴 했는데 거기서 모든 교재 1페이지 첫 개념의 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그 차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말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못 말합니다. 놀라울 정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도 대답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5분 집에 와서 너 차수 뭐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의 언어와 말 그대로 풀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풀이 찔끔 여기 풀고 해서 뭔가 끼워 맞추듯이 푸는 게 아니라 논리 맥락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기승전결 때 나는 밥을 먹는다, 난 먹는다, 밥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리 정연하게 언어화해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번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 도형 확률의 핵심 축을 완전히 이게 뜻이 뭐냐면은 수학에서 중등 수학의 세 개 축이 함수 도형 확률입니다. 이미 우리는 통합 과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수능 볼 때 대수, 미적분, 확통 다 봅니다. 과거에는 하나 선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1차, 2차 함수 중등 과정에 배우는데 고등학교에 당연히 2차 함수 유무리 함수로 넘어가고 도형, 중학교 때 도형이 고등학교 도형에 진짜 밑거름이 됩니다. 근데 닮음의 성질이라든지 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것 같아 넘어가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은 고등수학으로 연결되는 거랑 내용 개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계산 정확도, 속도 안정화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연습장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푸는 애들이 그게 속도가 붙는 거지 속도에 미쳐 있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는 정확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랑 관계되는 건데 풀이 과정이 언어와 논리가 되면 서술형 대형은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의 적정법이 이거 진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의 적정법이 복습 중심 구조로 일단 봐야 되는데 선행의 적정법이 다음 페이지 또 정확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분석 루틴 말 그대로 이 생활을 이 7가지 단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오답 분석까지 하면은 너무 좋을 거다. 자, 근데 선행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선행의 적정법이 올바른 진행 방식을 언급드리면 첫 번째, 선행은 절대 앞서 나가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구장창 목적 없이 앞서 나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미리 이제 내가 한 번 더 그걸 정확히 다지기 전에 이 정도의 공간이었다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물을 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아까 전에도 제가 차수 물었을 때 대답을 한다거나 인수분해 풀이 방법을 대답한다거나 3, 4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설명한다거나 엄마한테 뭔가 단원별로 어머니가 그냥 책 펼쳐놓고 물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몰라도 개념 읽어보고 야 이거 뭐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었을 때 총 12단원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10개, 11개는 말하더라. 그러면 거의 다 개념은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묻는 족족 모르면 이 친구 진짜 수학 공부 방법부터가 틀려 먹었구나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열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를 남기고 속도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 대치동에서도 지금 수업을 오래 하고 있는데 공통수학원 7번 들었다는 친구 태반입니다. 어머님들 수강료 아깝지 않습니까? 태반입니다. 근데 아까 차수 노렸는데 대답 못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도는 지양해 주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판단해 주시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방학 수학 로드맵으로 방학 기간 중에서 이제 중학생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미니멈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가장 완벽한 수학 학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 기간 중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기 선행이 미쳐있는 이 시대에서 제가 이것만 써놨다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1은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탄탄해질 것이다. 중2는 이거 돼야 된다. 중3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건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저는 수학생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중1 과정이고요. 중2 과정이고요. 중3 과정입니다. 근데 정확도, 속도, 문자식 정리, 도형기초, 함수 기본 개념 그 단원에 있는 거를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했어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내신고사 잘 쳤어요. 넘어가면 됩니까? 이거 까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학은 내신고사 쳤다고 끝이 아니라 이 과정에 이거를 공부했고 요거만큼 확실히 내가 다지고 까먹지 아니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중2 때도 연립, 방정식, 부등식 심지어 활용 쪽으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죠. 왜?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 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중학교 때 문자를 배웠어요. 근데 그 문자를 가지고 그냥 식만 세웠던 게 1학년이라면 그 식을 가지고 연립되는 식까지 세워서 심지어 국어로 되어 있죠. 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우고 심지어 그거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 학생들이 그래프도 그리라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꼼꼼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X축 하나를 그고 Y축 하나를 그어도 그래도 수직에 가깝게 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 이게 수직이다. 1,2를 찍으라 하면 하나 둘 해서 찍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찍습니다. 그래프를. 진짜입니다. 어머님들은 야생적인 아이들. 그래서 그래프에서 어떤 이론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렇게 정확히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각형, 닮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냥 문제에 당연히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확률 나오면 확률 기본 개념까지 탑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3 갔을 때는 2차 함수 인수분해 정리. 자, 학생들한테도 이거 오늘 어머니들 잘 듣고 계셔서 좀 오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식, 어머님들도 공부하셨더라면 아는 공식입니다. 인수분해하려면 합차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맞죠? 근데 이 당연한 거는 당연한 게 될까요? 아니면 수학은 당연한가요? 아니면 과정이 무조건 있을까요? 과정 무조건 있겠죠. 근데 학생들한테 공부 시켜보면 이거 쉽게 외웁니다. 쉬우니까. 근데 과정을 설명해봐라면은 고등학생도 이거 과정을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직접 전개를 해보면서 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제곱 빼기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으로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변형시키고 나서 분배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 A를 묶어내면 A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A 묶어내고 여기도 A 묶어내면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B를 묶어내면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 공통인수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인수를 앞으로 뒤로 또 묶어내는 게 분배법칙인데, 얘를 묶어내고 나면 남는 거 쓰면 A 플러스 B, 되게 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쓰기가 이게 이렇게 가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직접 전개를 열심히 해본 친구들, 이때 안 하고 그냥 결과론적만 외운 친구들 나중에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까지 해야 되고, 원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고 더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중3 때 완벽히 원의 성질을 이해하고 계시고 닮은 피타고라스, 그 다음 함수 해석력을 키우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선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노선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선행은 어떻게 하시라고 아까 전달드렸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한 수학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립입니다. 왜 정확한 개념 정립인지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옆구리를 찔러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라면 레시피에 물 500ml 넣고 4분 끓여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물 콸콸콸 정수기 알아서 하고 6분 7분 끓이면 실패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수학을 풀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쉬운 설명서인데 그 개념이 모르면 응용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립을 최우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흔히 말해서 개념을 잘 숙지하고 나서 대표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냥 유형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하면서 유형을 파악하고, 세 번째 빨간색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개념도 아까 전에 왜 개념이 애들이 정립이 안 되냐면은 수업을 기깔나게 해주고도 집에 가서 개념 정리하라 하고 제가 진짜 연장에 쓰게 시킵니다. 왜? 눈으로 보면 안 외워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개념 정립하라 하면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문제 풀기. 왜? 집에 가서 숙제해.
숙제를 해야지 자니까. 숙제를 해야지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부터 합니다. 정말. 그래서 숙제부터 하다가 개념 정리 안 돼 있죠. 숙제만 했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 해결의 깊은 고찰을 언제 하냐? 채점하고 나서 틀렸거나 오답 문항을 해결할 때 깊은 고민을 하는데, 깊은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표. 아 진짜입니다. 50문항 숙제가 있는데 막 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에 한계는 있습니다. 50문항 2시간 만에 하려면 그래도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3분 고민하고 안 되네. 별표. 별표. 그리고 학원에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물어서 내가 알려줘요. 그러면 쌤은 금이야 오기야 막 이해하게끔 막 씹어서 알려주면 애가 그래도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사실상 절대 자기 수업을 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등수학은 어머님들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풀이 과정이 이래 됩니다. 잡지를 줘도 읽어라 해도 못 읽습니다. 문해력이 딸리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여담이긴 하지만 수학을 잘하면 국어도 독서를 많이 해요. 여튼 문제 해결의 깊은 고찰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연습장을 펼쳐야 됩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지가 공부한다고 핸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고민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도 문제를 못 풉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못된 풀이를 선택하든 풀이를 써봐야지 나중에 결국 풀이를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연습장에 푸는 것조차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럼 푸는 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일단은 연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고민을 했다 하면 흔적은 연장을 보면 됩니다. 잘못된 풀이라도 A의 잘못된 풀이, B의 잘못된 풀이, C의 잘못된 풀이를 나열하면서 실패를 경험해야지 나중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구나라는 수학적 사고력이 증가하는데 내가 풀어서 착착착 잘 풀리는 것은 이미 자기 실력이에요. 그럼 수학적 사고력은 언제 늘어날까요? 내가 머리가 지끈 아플 때 수학하기 싫어 펜을 던지고 싶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지. 그럴 때 차츰차츰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사고력이 길러지고 이제 자기의 실력이 늘어지면서 어떻게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안타깝지만 선행에 목매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할 때 문제 풀 때 애가 진드같이 고민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욕을 하시고요. 연습장에 풀이를 보면서 한 문제를 3장, 4장을 풀어봤다. 그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친구입니다. 물어서 우리 내 새끼니까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어머님.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보내기 전 선생님한테 레벨 테스트 보내기 전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책 꺼내서 물어보고 설명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개념을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 연습장에 풀이를 보세요. 고민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센 C스텝 공통수학 원 기준으로 C단계를 말끔하게 잘 푸는 현역 고1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센 C가 그만큼 지랄 많고 어렵습니다. 블렌라벨 고증이 더 어렵게. 근데 센 C를 풀 때 예를 들었을 때 갈수록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틀린 문항을 해결할 때, 자 7번을 해결할 때 빈칸에 3줄 고민, 그거는 그냥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7번 틀렸는데 연습장에 3장, 4장을 똑같은 풀이를, 똑같은 문제를 고민해본 흔적, 그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은 이제 그게 다 됐으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분명히 어제 풀렸어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리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각인되지 않으면 이틀 3일이면 또 까먹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되는지까지 계속 점검하는 친구들이 수학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단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비로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공감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렇게 저는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네네. 그 오답 문제에 대한 재점검 방법은 어떻게 정도해요? 그것도 너무 천차만별하게입니다. 제 기준으로도 말씀드려도 제가 수능 수학 만점입니다. 아니 수학만. 제가 하여튼 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면 등록하시고 나중에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제 자신을 안 믿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힘으로 풀었는데 그 다음날 풀었는데 오전까지는 됐어. 근데 그 부분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아니했을 때는 2번, 3번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석시대입니다.
정석 연습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1번부터 21번 있으면 제 혼자 풀었어요. 저 혼자. 이건 재수대인데 1번에서 21번까지 재수 종합반 가서 수학쌤 앞에 놓고 저는 앞에 앉아서 제 혼자 풀었어요. 수업은 그냥 서브다. 내가 알아야지. 1에서 21번까지 내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내가 푼 거는 그 다음날 주저를 안 까먹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거나 풀이에 참고를 받았거나 이런 거는 오답 문제 재점검은 3번을 해도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반복해서 써보게 합니다. 이두근을 아파라고 쓰라고 아니고 제발 뇌 각인하라고 쓰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이두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티가 납니다. 그래서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 개념 체크를 어떻게 하냐? 계속 묻습니다. 옆구리 찌릅니다. 계속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계속 물으면 당연하지 않아요. 쌤은 모르니까 물어보지. 근데 계속 왜 묻냐면 아이들이 납득이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까먹었구나, 나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구나. 학생이 납득이 가야지 써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쌤이 써라해도 썼대요, 이해했대요. 근데 지금 또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욕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념 체크해서 학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까먹는 걸 인지시키는 단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쓰고 안 되면 또 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연습장에 수많은 실패를 보자고 유도합니다. 실패 없이 안수의 수학 능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23년 동안 봤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녹여서 올여름 방학 때가 광대에서는 월수금은 대치에서 수업을 합니다. 올데이메스에서 공통수학2 개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목요일 개강하고 14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화목 2회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9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대치동이 이게 트렌드예요. 세정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진짜. 근데 다 따라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다 따라 해도 클리닉 때 조교를 씁니다, 따라하고들은. 근데 세정은 강사들이 직접 합니다. 저는 원장이니까 원장이 직접 합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개념 60%, 문풀 40%. 이건 그냥 시간적으로 배분이 나눠졌을 뿐이고 개념 정말 꼼꼼하게 씹어서 저장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문풀은 당연히 개념 강의 9시 반에서 1시까지 하고 1시에서 40분, 1시 40분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1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그날 배운 거 다 풀고 가는 게 목표인데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대치 세정에서 올데이메스 해봐도 만약 20명이 수강했다, 절반도 다 못 구고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클리닉까지는 하긴 하는데 최대한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연습 문제까지 정석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석을 쓸 거고 추가 클리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4시 이후에 제가 붙잡아 놓고 최대한 끝날 때까지 하고 보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장 클리닉 약속드리죠. 애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하겠다는 의지와 어머님의 원조, 그 다음에 저의 의지, 3박자가 맞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고자 하잖아요. 하겠다,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만드는 게 대치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장으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제 슬로건 보셨죠? 개념을 이해하다. 방학 특강이 끝나고 나면 와르르 아니고요. 개념 이해하다가 개념을 정복했다가 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다음에는 또 이제 중등 대표 강사 한 분 제가